두 번째로. 자, 그리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고 있을 때 저기 이제 바다 건너에 자그마한 도시국가 그리스를 좀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로마죠. 로마. 자, 이 로마는 초기에는 왕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왕을 쫓아내고 귀족정이 돼요. 근데 이 귀족들이 계속 자기들이 국가를 운영했느냐? 얘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그리스 스타일 또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정치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겠다 해서 도입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좀 짬뽕이 돼 있어. 사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로마를 바꾸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로마를 바꾸느냐? 로마의 정치 시스템은 우리가 공화정 이렇게 부르는데 왕이 없는 정치인데 이 변화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시민. 시민? 정확하게 뭐 비슷한 얘기인데 평민이라고 볼 수 있죠. 평민. 로마의 성장은 결국 이 평민권의 성장과 함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민. 귀족 밑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자신들의 권리 요구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핵심은 뭐였을까? 호민관제도? 이거는 이제 그걸 이 사람들이 계속 얻어낸 거죠. 얘들이 뭐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줬으니까 받았겠지. 뇌물을 줬어? 식민지. 몸으로 떼었죠. 대표적으로 뭘 몸으로 떼었을까? 전쟁에서 어떻게 나왔어? 바로 중장보병으로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평민들이 로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는 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장보병으로서. 물론 이제 그 앞에 그리스에서도 중장보병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시민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런 중장보병으로 열심히 이제 싸우던 로마의 평민들이 하나둘씩 그런 권리들을 얻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했던 호민관 제도였어요. 호민관 보호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특히 이제 이 평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다. 평민들을 리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뭐냐? 12표법. 12표법? 그 12표법도 이제 포함되겠죠? 이 당시에 보면은 이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만듭니다. 우리도 뭉쳐가지고 회의할 수 있게 해달라. 평민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12표법. 법적으로 평민이든 뭐든 다 똑같이 이제 법을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한 거지. 성문법으로서. 자, 그리고 아예 평민 자체를 위한 법들도 하나둘씩 나중에 생겨나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리키니우스법이 있습니다. 자, 이 리키니우스법은 그 당시에 이 로마를 다스리는 집정관 2명이 있었는데 이 집정관 중에 2명 중에 1명을 평민으로 뽑는 거예요. 국민주의. 지금 따지면 대통령급의 존재인데 이 사람을 평민에서 무조건 뽑아야 돼.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 포르텐시우스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평민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 내리면 그게 뭐가 된다?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다? 평민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입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민들이 입법권도 가졌다. 귀족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물론 굉장히 절묘하게 그 균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원로원, 귀족 이런 사람들이 나름 힘이 있고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름 행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갖고 있어. 그게 상당한 이런 균형을 갖고 로마가 주변 지역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는 공화정에서 뭐로 바뀌게 되느냐? 로마 제국이 되죠. 제국. 로마 제국. 황제의 국가가 되었다. 황제가. 자, 평민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황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시기 때 로마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자기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다. 국경을 엄청나게 넓히고 거의 이제 세계 제국의 사이즈가 됐단 말이지. 근데 이 로마 제국 시기 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둘 만한 게 뭐냐?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느냐? 로마 제국의 시작과 거의 함께 가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시기 때는 그냥 크리스트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 자, 초창기에 이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에서는 거의 굉장히 아웃사이더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얘들은 로마 제국하고 맞지 않았거든요.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초기의 종교들은 다 신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일신교. 하나님은 나 위에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대접했단 말이지. 황제를 숭배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은 숭배를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되게 박해를 많이 받고 그 사람들 골라서 그 당시에 이제 잡혀서 죽이기도 하고 좀 심할 때는 이제 콜로세움에 던지보는 거야. 사자와 함께. 그러면 이제 놀이감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사람 죽는다 하면서 즐거워했겠죠. 굉장히 끔찍하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제국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군인 황제 시기가 되면은 군인들끼리 특히 이제 이 군단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황제 자리를 놔두면서 로마 제국이 분열되기도 하고 굉장한 혼란이 찾아와요. 반면에 이 그리스도교는 점점점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럴수록 더 커지는 거야. 요 시기 때 이런 로마 제국의 혼란을 좀 극복해보고자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옮기고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밀라노 칙령이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뭐냐? 이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밀라노 칙령 여기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됐냐? 이제부터 공인이 됐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누구 이제부터 박해 안 할게. 누구 이제 이걸 믿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또는 이제 우리가 좀 도와줄게. 너 교회 세우고 사람들 모아. 옛날처럼 뭐 사자 우리에 던지고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밀라노 칙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기독교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졌겠죠. 더 막 퍼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 흔들리는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이 그리스도교가 뭐가 됩니까? 국교가 됩니다. 국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교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미신이다. only 그리스도교만 믿겠다 이런 거지. 과거의 다신교 전통은 다 없어지는 거야.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의 흔들림 또는 이런 분열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아예 서쪽은 거의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당시에 로마가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변동이 저기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었단 말이지. 그게 뭐냐? 바로 훈족 이동. 이 애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애들이었다. 얘들이 이제 침입과 공격. 얘들이 오니까 어디를 두들 팼느냐? 어디를 공격했죠? 얘들이. 게르만족이 살고 있는데 막 들어오는 거야. 게르만족도 사실 굉장히 튼튼하고 무시무시한 애들인데 얘들한테 비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애들 피해서 도망치는 거야. 게르만족 애들이 이 시기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막 메뚜기 뛰는 거지. 막 도망치는 거야. 어떤 애들은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지고 좀 살려달라. 또는 우리가 용병해서 몸으로 좀 때우겠다. 좀 살려주세요. 해서 들어온 애들도 있었고 안에 애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면서 도망치는 거지. 자, 이런 이제 이 게르만족들의 이동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 몇몇 애들은 아예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정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기 때 이 로마 지역 특히 서로마 지역은 뭐 방어가 허술한 거야. 뭐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아예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죠. 물론 이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계속 이어져 한참을 더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 하지만 이제 소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혼란을 좀 보면 일단 동쪽은 나름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어. 동쪽은 비잔틴 제국. 근데 이제 서쪽에 이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제 교황은 남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 교황, 로마 교황 이 사람은 이제 남아 있었죠. 이 당시에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퍼져 있었는데 점점 이 갈등이 커져나가. 우리가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서교회의 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분열되느냐? 이 당시에 크게 보면 두 세력의 갈등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제 로마 교황, 로마 지역의 주교, 이 사람을 교황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지. 자, 로마 교황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살아남을 방법 또는 요 지역에서 최대한 해야 될 일이 뭔가 요 게르만족들 막 쳐들어오는 이런 애들을 최대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개종을 하고 얘들한테 포교를 하고 퍼뜨려가지고 얘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라는 게 이 당시 로마 교황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동쪽에 동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 일단은 로마 교황을 자기 밑에 두고 싶단 말이야. 왜냐? 동로마 황제는 자기가 교황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동로마 교황이자 또는 동로마 황제 양쪽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도 내 밑에 들어오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시기 때 비잔틴 제국의 황제 그리고 황제이자 교황은 동로마 이쪽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상을 없애라. 성상을 부셔라. 성상 파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상 파괴령. 성상, 예수의 모습을 한 거 이런 상을 부셔뜨려야 된다. 필요 없다. 이거 만들지 마라. 근데 로마 교황이 봤을 때는 이거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 여기 포교를 하는데 얘들하고 대화가 쉽지 않겠죠? 얘들이 글을 알겠어. 뭘 알겠어. 말도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렇죠? 이걸 믿으세요. 이렇게 십자가 또는 예수상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그걸로 막 바디랭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초창기에.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막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예 우리 이럴 바에 이제 딴 집으로 갈라지자. 하나는 로마 카톨릭,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 정도 이렇게 보죠. 지금도 이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둘이 미묘한 그런 교리 차이가 있어요. 쓰는 방식이나 뭐 제전, 의식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로 이제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자, 이 게르만족들 중에 어떤 애들은 개종을 하고 포교를 하고 막 받아들였지만 어떤 애들은 열심히 메뚜기를 띄어가지고 좀 심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프랑스 갔다가 스페인 넘어갔다가 거기 바다 건너서 북아프리카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바다 건너서 이탈리아까지 오는 무시무시한 이동거리를 보여주는 애들도 있었어. 게르만족도 막 제각기였거든. 자, 근데 이 당시에 게르만족 중에 그나마 오랫동안 그리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한 한 족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누구냐? 바로 프랑크족. 그래서 이 애들은 이름을 따서 우리가 프랑크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프랑크 왕국은 그 당시에 다른 이 게르만족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일단 자신들의 근거지가 가까웠어요. 애초에 이동할 때부터 국경선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로마 제국. 원래 자기들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정도만 간 거지. 김해 있다가 창원 정도 갔다 이런 거야. 어떤 애들은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중국 만주까지 가는 애들도 있는데 얘들은 바로 앞에 딱 갔다. 근거지가 가까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프랑크 왕국의 초창기에 메로빙거 왕조라고 얘기하는데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죠. 뭘 했느냐. 그 동네에서 잘 같이 살려면 뭐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나. 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종을 합니다. 얘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지. 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과 크게 갈등이 없이 로마 지역의 사람들하고 별로 갈등 없이 잘 지냈던 게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외부의 침입들을 되게 많이 겪어요. 여러분들이 요 시기 때 보면은 뭐 이슬람 세력도 확 커가지고 유럽에 쳐들어오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많습니다. 마자르족도 있고 뭐 노르만족도 있고 무시무시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하나둘씩 이제 막아내고 그런 변화 과정들이 쭉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슬람 세력하고 싸우면서 이 프랑크 왕국이 교회 수요자 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도적으로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부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봉건제 형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지. 방어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은 나중에 칼루스 대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크게 보면 두 세력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하나가 서프랑크 왕국, 하나가 이제 동프랑크 왕국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간에 중프랑크가 있는데 얘들은 죽고 나서 왕이 죽고 나서 서로 이렇게 갈라먹게 돼. 이 서프랑크는 나중에 이제 위그 카페 왕조라고 해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 이쪽에 가깝고 이 동프랑크는 나중에 우리가 로마를 계승했다. 지금 이제 독일 지역쯤 되는데 우리가
로마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이름은 굉장히 멋지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약간 비스존 게살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수업할 때 했지만